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 정도면 재난급 폭염입니다. 서울 최고 기온이 날마다 오르더니 오늘은 37도를 넘겼습니다. 외출하는 게 꺼려질 정도였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효됐고 올해 온열 질환자는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염에 맞서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하는 소방관들. 방염 재질의 두꺼운 방화복과 무거운 장비들도 견뎌내야 합니다. 제가 직접 방화복을 입어봤습니다. 두꺼운 재질이라서 숨이 턱 막히는데요. 안전장비 무게만 20kg에 달해서 벌써부터 땀이 흐릅니다. 방화복을 입은 지 5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호흡이 가빠지고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야외 온도는 약 36도에 달했는데 방화복을 입고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보니 최대 표면 온도는 62도 가까이에 달합니다. 폭염 속 화재 신고와 함께 온열 질환 신고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출동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요새 들어 최근에 좀 폭염도 많고 날씨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온열 환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땡볕 아래 아스팔트 위,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근무하는 교통경찰들. 정복과 조끼를 입고 장갑을 낀 채 차량 흐름을 유도합니다. 생수를 들이키며 더위를 달래보지만 땀이 비 오듯 흐릅니다. 조끼를 벗으면은 그 안에 살이 보일 정도로 젖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오늘도 폭염과의 사투를 벌이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는 사실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취약계층들은 더욱 혹독한 더위에 노출되기 마련입니다. 수십 명이 선풍기 한 대, 에어컨 한 대에 의존해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쪽방촌 거리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해보니 거리 외벽 표면 온도는 섭씨 40도에 육박합니다. 바닥은 50도까지 치솟습니다. 골목 곳곳에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물 한 개가 뿌려집니다. 한 허름한 건물 안을 들어서니 좁은 방 안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이닥칩니다. 방 내부 온도를 재보니 섭씨 33도에 육박합니다. 에어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 에어컨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 문은 이 방문은 안 잠그다니까. 밤에도 문 다 열어놔요. 열어놔야 돼. 서울시가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를 195억 원가량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창신동 인근의 한 쪽방촌인데요. 이곳은 4층 건물에 30가구가 넘게 살고 있지만 에어컨은 1층과 2층, 3층에 각각 하나씩 총 3개뿐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쪽방 하나하나에 냉기를 전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선 방문을 열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몰래카메라 달아놓고 여기서 뭐 하는 거 지켜보고 그거 가져가지 옷 가져가고 그러니까는 너무 스트레스가 받고. 쪽방촌 주민들에게 폭염은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완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김 여사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10켤레가 넘는 샤넬 구두의 사진을 일일이 찍어갔습니다. 김 여사가 실제 청탁을 위한 선물을 받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신발 사이즈를 확인한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 측은 선물로 거론되는 신발과는 그 사이즈가 달랐다면서 관련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유주은 기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김건희 특검팀. 특검은 신발장에서 샤넬 신발 10여 켤레를 하나하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넬 신발은 통일교 청탁 의혹에서 등장합니다. 2022년 통일교 전 간부가 건진 법사 전모 씨를 통해 샤넬 가방 2개를 전달했는데 이 중 하나를 김 여사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이 가방과 신발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샤넬백 2개 다른 물건으로 교환한 거 맞으세요? 김 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당시 교환한 신발 크기는 250mm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특검팀이 어제 촬영한 10여 켤레 모두 크기가 260mm였다며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집에서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수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송병준 컴투스 의장을 소환해 컴투스가 2015년부터 4년 동안 코바나 컨텐츠에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송 의장 측은 그동안 세계적 거장의 관람 기회를 나누기 위한 협찬이었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이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윤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전 씨의 언행이 적절했는지 판단하는 전담 윤리관까지 따로 두기로 하자 전 씨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발언을 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전 씨의 국민의힘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자 당 지도부는 서울시당에 전 씨 언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러 의견과 많은 우려를 전달받았다며 상식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는 어제 전 씨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 일부를 전담 윤리관으로 지명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당의 극히 유해한 행위, 민심을 이탈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리위는 전 씨의 언행을 조사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 처분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씨는 징계 사유도 안 된다며 불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징계하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나는 평당원일 뿐 해당 행위를 하거나 당원 당규를 어겼다는 증거도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징계 결정이 나더라도 재심 청구 등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내에서도 전 씨의 처분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시당 윤리위 차원에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자질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최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형수 욕설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욕설 문화가 발달한 건 우리 삶이 고달팠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조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한 유튜브에서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겠다며 책 2권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욕설 문화가 크게 발달한 것은 우리의 삶이 그만큼 고달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욕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형수 욕설 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형의 시정 개입을 막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옹호했습니다. 형수님이 그런 남편을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형님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가치체계와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주적인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부딪힌 겁니다. 최 처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문재인은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친문계를 향해선 어떤 정치 철학도 없이 오로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일부 친문계에선 임명 철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최 처장의 왜곡된 가치관은 인사검증 업무 수행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인사권자가 심각히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7년 전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가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했는데요.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형량을 낮췄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27년 전인 지난 1998년 12월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비디오 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던 20대 여성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남성은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여성을 협박한 뒤 입을 막고 손에 수갑까지 채우고 성추행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나쁘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형은 그대로 확정됐는데 남성이 이혼하기 1년 전 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부터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남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계좌와 포털사이트 검색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던 며느리에게 오히려 경찰이 총에 맞은 남편을 내보내달라고 시아버지를 설득해보라는 이 요청을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배두환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이 아들을 살해했을 당시 아이들과 방으로 숨은 며느리는 112에 3차례 신고한 뒤 현장 출동 경찰과 4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며느리에게 아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시아버지에게 타진해보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를 맡은 상황관리관 A경정은 자신이 관련 지시를 했고 이후 공포심이 있어 못 물어보고 남성이 부엌 쪽에 있는 것 같다. 대화는 어렵다는 며느리의 입장을 현장 경찰을 통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가해자를 직접 설득하도록 한 것은 무리한 요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경정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동 대처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경찰청은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경찰이 인천 사제 총기 사건의 초동 조치와 관련해서 진상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출동 후 현장 진입까지 시간이 지연됐다는 논란 때문입니다. 최초 신고 후 경찰과 특공대가 도착은 했는데 집으로 진입한 건 최초 신고 후 70분가량이 지나서였죠. 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자 경찰청 차원에서 당시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최초 신고 후 70분가량이나 지나서 진입을 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시간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남편이 총에 맞았다, 살려달라 이런 신고를 한 건 오후 9시 31분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10분 만인 9시 41분, 경찰 특공대는 10시 16분에 현장에 도착했고요. 집 현관문을 열고 진입한 건 오후 10시 43분이었습니다. 총격 사건이라 작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건데 범인은 이미 1시간 전인 9시 41분쯤 현장을 뜬 후였습니다. 범인이 현장을 1시간 전에 떠났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한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경찰은 일단 신고자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아직 집안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설명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인상착의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과 섞여 나오는 남성을 알아볼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CCTV를 확인한 거 신고 후 70분이 지나서였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싶은데 경찰에게 빨리 와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며느리는 3차례 112 신고해서 이 남편이 총에 맞았으니 빨리 와달라. 여기 애들도 있다. 방 안에 숨어서 문을 닫고 있고 남편은 밖에 있는데 출혈이 있으니 구급차도 같이 와달라. 남편 좀 살려달라. 죽을 것 같다며 이 다급하고 절박한 빨리를 수차례 외쳤습니다. 최고 긴급 상황인데 현장에
경찰 지휘관이 늦게 도착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 매뉴얼상 최고 단계 위급 상황 지령인 코드 제로가 발령됐는데요. 이 현장에는 강력팀장, 또 지구대 팀장, 경찰 특공대장 등이 있었지만 경찰 지휘관 역할을 맡는 상황관리관은 경찰 특공대 진입 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매뉴얼상 총기 사건은 반드시 수사 형사과장 이상 책임자가 현장 지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해당 경정은 사무실에서 챙기고 가려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를 좀 설득해 볼 수 있냐고 경찰이 물어보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관리관 며느리와 통화를 하고 있던 현장 경찰에게 이 남편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시아버지에게 대화를 시도하도록 타진해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이 공포에 떨던 며느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이 같은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이 도주한 걸 빠르게 확인을 했던지 아니면 지휘관이 현장에 빠르게 왔다면 혹시 결과가 좀 달라졌을까요? 네, 이 총격 사건 매뉴얼상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작전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당연합니다. 다만 이 공포에 빠진 며느리의 아직 집에 있는 것 같다 이 말만 듣고 CCTV를 바로 확인하지 않은 점과 또 지휘관이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바둑 기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70대 가해자가 함께 있던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가해자를 포함해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강보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시민의 안내를 받고 다급히 뛰어갑니다. 부상을 입은 남성이 가게 쪽에 주저앉습니다. 지켜보던 시민이 자신의 상의를 벗어 지혈을 시도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원이 남성을 들것에 싣고 이동합니다. 70대 남성이 80대,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오후 7시 37분쯤. 피해자들이 인근 상점에 볼일을 보러 내려가자 남성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기원 문 앞에서 공격했습니다. 한 사람은 저기서 누워있고 계단에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수건도 갖다 줘요.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대치하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 2발을 맞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흉기 난동으로 80대 남성과 60대 남성이 복부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진 70대 남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원에서 사건이 벌어졌던 만큼 일각에선 내기바둑이나 화투가 원인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평소 내기바둑을 해왔고 이날도 내기바둑을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뭔 싸움이야, 기원에서. 그게 도박하는 거야.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피의자가 깨어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가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세워졌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열악한 번식장에서 사육되던 개 300여 마리도 구조됐습니다. 강경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물을 뒤집어 쓴 개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리 오세요. 거기 찍지도 마시고. 지금 보낼 게 아니야, 이거. 건물 안은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뜬장마다 서너 마리가 갇혀 있고 바닥엔 배설물 등 오물투성입니다. 그 분배 때문에 눈을 한 2초 이상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껏 많은 번식장을 가봤지만 아마 역대급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동물보호단체가 인천의 번식장에서 개 300마리를 구조했습니다. 감염충에 감염되거나 다리 절단 위기에 놓인 개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선 죽은 개의 사체도 발견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측은 해당 번식장이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량 2대가 나란히 갓길에 서 있습니다. 뒤에 선 차량은 비상등을 켜고 사고가 난 걸 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따르던 대형 트레일러가 뒷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에 심하게 왼쪽으로 고꾸라지더니 앞차량까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갓길에서 2차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처음에 차가 추돌 사고 났었는데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갓길에 세워둔 차를 트레일러가 추격을 했다. 뒤따르던 SUV 차량이 트레일러를 또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60대 운전자도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며칠 전 극한호우로 경남 산청에서 진주까지 20km 넘게 이 급류에 쓸려 떠내려간 소 한 마리가 닷새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의 주인은 마치 자식이 돌아온 것처럼 기쁘다고 했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가 반쯤 물에 잠겨 있습니다. 절벽 아래 바위를 딛고 겨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소가 크다야. 지칠 대로 지친 소를 구조하려고 나섰지만 배에 태울 수도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솥불에 밧줄을 걸고 끌어당기자 소는 겨우 무트로 올라옵니다. 끌고 노는 수밖에 없다 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소는 닷새 전 산청군 신안면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와 20km 넘게 떨어진 진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5일 만에 집으로 되돌아온 소인데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다리까지 부러져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식이 품 안에 돌아온 것처럼 상당히 기쁩니다. 소가 아무래도 힘이 좀 딸린 게 지금 잘 먹지도 않습니다. 안정을 취해가지고. 이번 집중호우로 축산 농가들이 입은 피해는 심각합니다. 축사에 쌓인 토사와 쓰레기를 며칠째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산청에서만 한우 177마리와 돼지 200마리 등 11만 6천여 마리가 죽거나 유실됐습니다. 챙기고 할 여기가 없었어요. 50마리가 떠내려갔는데 20마리는 죽었고. 집중호우로 축산 농민들의 삶도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이클링 선수 복장을 한 남성이 갑자기 결승선에 난입을 한 건데요. 마치 자신이 1등인 양 인증샷을 찍고 싶었답니다. 김재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 대회 선수 차림을 한 남성. 결승선 근처 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자전거를 들고 펜스를 넘더니 자전거를 끌고 빗길을 달리다 안장에 올라타고 질주합니다. 순찰차에 쫓기던 남성은 그대로 대회 관계자에게 등짝을 맞고서도 멈추지 않았고 안전요원이 어깨로 밀치자 그제서야 나가 떨어집니다. 현지 시각 23일 자전거 선수들의 꿈의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17구간 결승선에서 한 남성이 난입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은 마치 1등인 것처럼 결승선을 통과해보고 싶어 이런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행히 실제 선수들의 경기 결과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 때이른 로보캅이 등장했습니다. 중국말을 내뱉으며 차와 보행자를 통제하는 모습이 이색적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작은 호랑이라는 뜻의 샤오후입니다. 상하이 공항국 교통관리부는 이번 로봇 프로젝트는 공식 도입되기 전 실증 실험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트랙 끝에 간당간당 멈춰있는 검은색 롤러코스터. 49m 상공에서 45도 기울어진 채로 멈춰버려 무려 20분 동안이나 탑승객들이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구조돼 지상으로 내려올 때도 안전장치 없이 레일을 걸어서 내려와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현지 시각 19일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유명 놀이공원 시더포인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새 롤러코스터가 운행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3차례나 고장을 일으키며 이용자들이 안전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전 세계가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역대급 홍수가 발생했고 알바니아에선 대형 산불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 위로 집 한 채가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사람들은 도로 위를 덮쳐버린 강물을 망연자실 바라봅니다.
Our poor town. 현지 시각 그제 미국 뉴멕시코주 루이도소에서 폭우로 강이 범람하며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됐는데 다행히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루이도소 지역엔 이번 달만 2차례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폭우 발생 당시 어린아이 2명을 포함해 최소 3명이 사망했고 수십 명이 집과 차량에 갇혀 있다 구조된 바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지난해 산불 피해 지역에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 게 홍수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 언덕을 따라 기다란 불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산불이 지나간 자리는 시커먼 재만 남아 있습니다. 소방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날라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알바니아 델비너 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명이 다쳤고 주민 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알바니아 당국은 남부 3개 마을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유럽 곳곳엔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며 산불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슬람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호 물자를 봉쇄하면서 식량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한 남성에게 안긴 한 아이. 팔과 다리가 앙상한 반면 배는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영양실조로 사망한 생후 11개월 여자아이 제이납 아부 할렙입니다. 가자지구 내에서는 주민들이 음식을 찾아 헤매고 아이들은 점점 야유어가는 등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يعني هذا الطفل 4 سنين أقلها بما إنه مريض لازم يكون يزن 10 كيلو. هو حاليا 7 كيلو 400 يعني أعلى درجة سوء تغذية.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은 가자지구 주민 3명 중 1명이 수일째 굶고 있다며 통합 식량 안보 단계 중 가장 높은 5단계 기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 9만 명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측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2명을 포함한 9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하면서 2023년부터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122명으로 늘었습니다. 기근의 원인은 외부의 구물품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구호물품의 원활한 전달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구호물품을 막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유엔과 하마스가 구호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했지만 정작 이 협상의 키를 쥔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마음이 급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본인의 골프장 사업을 홍보하려고 스코틀랜드를 방문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스코틀랜드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닷새간의 일정 동안 자신이 소유한 텀베리와 에버딘 골프 리조트 2곳에서 머무르며 골프장 3코스 개장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와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협상 마감 시한으로 밝힌 다음 달 1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의 무역 협상 일정도 잡혀있지만 이들 국가들과의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수준인데다 굳이 스코틀랜드에서 만날 별다른 이유도 없어 골프장 홍보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re's no place like Turnberry. It's the best, probably the best course in the world, and I would say Aberdeen is right up there also. 영국 BBC 방송은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개인적 이익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번에 개장하는 골프장 코스에 스코틀랜드가 고향인 자신의 어머니 성을 딴 맥클라우드 코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코틀랜드 혈통을 앞세웠지만 정작 스코틀랜드에선 주말 동안 반트럼프 시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And if he's going to kind of wave the flag of having Scottish heritage, that's the bad part, I think so. 트럼프가 공식 일정에서 노골적으로 가족 사업 홍보까지 나서자 한 시민단체는 백악관이 트럼프 그룹의 한 부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지원 사격하겠다면서 미국을 방문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조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야당은 한중 관계 설정이 핵심 키워드였다고 입을 모았고 여당은
패키지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방미 직전에 공항에서 발길을 돌렸던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에 다시 미국을 찾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5박 6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은 우리나라가 대중국 견제에 확실히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중국에 관한 입장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취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또한 미국의 요구 조건의 하나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협상의 조건이 상당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신정부의 하에서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 박미단 의원은 미측에서도 미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조선, 에너지, 안보, 추가 투자 확대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동맹 관계와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협상이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통령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직전 2+2 회담이 취소됐던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다음 주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다음 주 출국해 마코 로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지난 닷새간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마쳤습니다. 우리 동네, 우리 가게에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들이 마련됐습니다.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은 전통시장. 소비 쿠폰을 쓰러 시장을 찾는 소비자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쿠폰을 지원해주니 저희한테는 좀 힘이 되더라고요. 식구들이 다섯이서 한 끼는 푸짐하게 먹을 수 있겠구나. 시장엔 활기가 돕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라 손님들이 좀 줄었는데 그나마 민생 쿠폰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평소보다는 좀 늘어났어요. 소비 쿠폰으로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지자체도 바빠졌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선 소비 쿠폰 10만 원 이상을 쓰면 지역사랑 상품권 1만 원을 돌려주는 이벤트도 등장했습니다. 소비 쿠폰 가맹점에서 10만 원 이상 쓰고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손님들도 좋고 저희들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또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소비 쿠폰을 받은 경우 서울시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2번 주문하면 1만 원을 환급해줍니다. 부산에서는 소비 쿠폰 포함 18만 원 이상 지역 화폐를 사용하면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오늘부터는 요일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지난 6.27 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분양 계약마저 취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원래 분양권보다 싸게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북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3년 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1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최근 6천만 원가량 낮은 가격에 분양권이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북권에선 분양권을 원래 분양가보다 낮게 파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이른바 마피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피가 대다수예요. 최근에는 거의 매일 한 명씩 오셔서 매각해달라고. 그게 아마 얼추 한 5천만 원 정도 언저일 거예요. 입지가 좋은 한강벨트에선 가까스로 분양가에 맞춘 매물이 등장했습니다. 3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며 청약 경쟁률이 164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권이 17억 원에 거래되며 분양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거래됐습니다. 웃돈 없이 분양가 그대로 분양권을 파는
무피 거래입니다. 입주 시 대출이나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분양자들이 분양권을 싸게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분양 계약자들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에서 부동산 규제가 지속되면서 당분간 전반적인 분양시장 분위기가 되살아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설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이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네, 교도소입니다. 지난 9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만나러 간 건데요.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진 거죠.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접견을 하기 위해 교도소에 간 건 처음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이 만났다면 과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코앞이 광복절이다 보니 광복절 사면 얘기 나눈 것 아니냐 이런 관측 나옵니다. 양측 다 대화 내용은 함구했습니다. 이번 접견 우 의장이 날짜를 수차례 조율한 끝에 성사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국 전 대표는 과거 우원식 의장 후원 회장도 하는 등 두 사람 인연 꽤 깊습니다. 조국 대표님 제가 정치하라고 여러 번 보냈는데 절대로 안 하신다고 하더니 2014년에 당시 문재인 당대표셨는데 혁신위원 같이 하시면서 저보고 출마하라고. 안 그래도 8.15 이 광복절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계속 사면, 복권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은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정성훈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었죠.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에 대해서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국 일가가 어쨌든 판결 내용에 따른 그 죄보다도 양형이 과다한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국민 배반 행위라면서 특별 사면의 간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정말 사면되면 공정하게 입시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어찌 되는 거냐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사면 얘기 꺼내냐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무엇의 이유?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네, 침묵의 이유입니다. 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 대통령실이 주관한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2시간 내내 아무 말 하지 않았거든요. 박형준 시장한테 직접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해수부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전폭적으로 네. 시장님은 부산으로 이전하면 각종 지원 정책 하시겠다고 언론에 말씀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건 나중에 따로 한번 시간을 한번 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집단 면담을 한번 좀 하셔가지고. 네, 이후에도 여러 명의 시민들이 박 시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박 시장 마이크를 들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머쓱하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이날 부산 지역 국회의원 국민의힘 의원들도 없이 내빈 중 유일하게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이었는데요. 박형준 시장에게 왜 발언권이 없었느냐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실도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어요. 타운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광주, 대전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땠습니까? 지자체장이 어느 당 출신인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선명하게 달랐습니다. 특히 두 번째 타운홀 미팅 지역인 대전에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모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군공항 문제를 이렇게 들고 오셔서 참으로 기쁘고 대통령실은 당시에 광주는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타운홀 미팅이어서 강기정 시장이 와야 했지만 충청권은 정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푸는 자리여서 이장우 시장 등이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만큼은 여당 출신이든 야당 출신이든 참석해서 자유롭게 말하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잠 못 드는 여름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한강은 무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동아 기자, 물가에 있으면 좀 시원한가요? 네, 저는 지금 난지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저녁 7시 반을 조금 넘긴 상황인데요. 해가 떨어지긴 했지만 폭염 기세의 더위는 여전합니다. 이곳 수영장에는 튜브에 몸을 띄운 시민들이 물속에서 영화를 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도심 수영장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물장구를 치고 물총놀이까지 하다 보면 더위도 잠시 잊혀집니다. 수영장에서 이게 어프어프 하니까 진짜 시원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어요. 서울 대표 여름축제인 한강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수중에서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물총 공연과 인피니트 풀 DJ 파티 등 색다른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원한 물놀이도 폭염을 완전히 잊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서울 낮 최고 기온은 37도. 물놀이 중에도 시민들은 연신 얼음물이 담긴 병을 목에 대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수영장이 아니고 온천 같아요. 물이 익었어요, 너무. 저희가 원래 평소에는 선글라스를 착용을 잘 안 하는데 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햇빛이 약간 진한 것 같습니다. 한강 페스티벌 물놀이장 이용 금액은 최대 3,000원.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지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숨막히는 더위와 함께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은 37.1도, 전주는 37도까지 올랐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전국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외출하실 때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고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을 보이겠고요. 반면 제주는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립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8도, 강릉과 부산 26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이 되면 서울과 전주 37도, 대구 35도로 오늘만큼 뜨거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중고기압이 다소 약화하면서 이상고온은 다소 누그러지겠는데요. 기온은 여전히 높아서 폭염특보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